협상이 불확실하게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는 2070선까지 밀렸고 원화도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원입니다. 네, 모호한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국내 증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줬죠. 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03포인트 내린 2079.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5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개인이 2,5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397억 원, 기관이 1,306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3.82포인트 내린 708.80으로 종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1,9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35억 원, 기관이 73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무섭게 치솟았어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추락한 셈인데 외인 자금 탈출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던데요. 원달러 환율은 1,180원에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전날 종가보다 10원 50전 오른 1,187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여파가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시장 심리가 달러 강세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당국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지만 향후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그 전개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원화 가치 하락이 유독 큰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원 50전이 뛰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190원에 근접했죠.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한 거 얼마 만인가요? 지금 2017년 이후 환율 추이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네. 그야말로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130원대 초반 수준이었던 것이 한 달 만에 50원 이상 상승해서 1,180원 언저리에 도달했는데 직전 고점이 2017년 말에 1,212원이었으니까 오늘 마감가인 1,187.50원을 감안을 하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화가 유독 다른 나라의 화폐와 비교했을 때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예, 최근 원화 가치 하락폭만 보면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상황인데요. 보시면 중국이 1% 넘게 떨어져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호주, 일본, 우리 순인데 일본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0.75%로 중국 다음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부진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 다음으로 원화 하락폭이 그만큼 크다라는 건데 우리만큼이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비교하더라도 원화가 유독 더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네, 우리 경제에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설명이 다 되는 걸까요? 그 답은 국내 경제 부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 쇼크처럼 예상보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는 우리 경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대목, 여기에 북미, 남북 관계 교착, 때마침 맞물린 외국인 배당 수요가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이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만간 원화 가치가 안정을 찾을 만한 재료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국내 경기 부진 모두 갑자기 좋아지기 힘든 그런 난제들이기 때문입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준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질은 그것과 관계없이 세계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냐, 지금 어느 국면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1,190원 선도 뚫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200원이 이른바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국내 경기가 나아진다는 반등 신호가 희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임종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수조 원대 배터리 수주 경쟁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LG화학은 지난달 미국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소장의 폭스바겐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회사의 핵심 인력을 빼간 뒤 곧이어 폭스바겐의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소송전을 불사하는 이유는 수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 1,5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배터리 공급 계약 규모가 업계 추정 58조 원에 달합니다. 폭스바겐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배터리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와 2위인 CATL과 파나소닉도 각각 다임러와 도요타와 협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현재로서는 양쪽 팽창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은 앞으로 이어질 배터리 수주 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LG전자의 첫 5G 폰 V50 신Q가 출시된 뒤 첫 주말 5G 가입자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늘면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급증 배경에는 이 통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 주말에 이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신Q를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V50를 공짜로 받았거나 페이백, 현금을 받았다는 글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매장을 가리키는 은어, 빵집의 좌표를 주고받는 글도 있습니다. 최대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아 합법적으로 V50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은 31만 원인데요. 페이백을 주는 대리점이 나오자 이 통사들이 30만 원을 초과한 불법 판매 장려금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불법 리베이트가 사실이라면 이 통사들에게 부담이 클 텐데 이유가 뭘까요? 네,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통사들은 지금 순위가 최소 2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V50 출시 이후 5G 가입자 1위를 놓고 KT와 SK텔레콤이 경합을 벌이면서 불법 보조금이 더 확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은 결국 통신사 영업이익을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 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최신 폰을 싸게 살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좋은 일 아닌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V50를 공짜로 받거나 페이백, 현금을 받으려면 대부분 통신사 최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는데요. 최고가 요금제는 10만 원에 육박하거나 10만 원은 넘습니다. 2년 동안 쓸 경우 240만 원 넘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5G는 여전히 접속 분량이 작고 접속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라는 사실에 혹해서 불필요한 통신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 통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과징금 등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등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5G 폰 구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가입자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는데요. 5G 사업을 육성하려는 정부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폰 관련해서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김현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노조 측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총파업을 앞둔 버스 노조 집행부를 만났는데 노조가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자동차 노조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도시 중심의 버스 준공영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면 안 되며 중앙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 측 요구를 보니까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준공영제를 더 확대하고 나아가 적극 개입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각 지자체가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자를 보전해줍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지자체가 마련하라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 주기가 4년 정도인데 현재 5, 6년이 넘어 요금을 조정할 때라고 노조 측에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내버스 인허가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있고 정부가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을 지자체로 내리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버스 노조가 모레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함께 요금을 올리자고 했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상황 황인표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이 버스 파업이 초읽기 들어갔는데 각 지자체별로 어떤 대응책을 지금 마련 중인가요? 일단 서울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마다 이 전세버스와 택시 부재 해제, 다음에 지하철 연장 운행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좀 혼란을 어느 정도 피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며 이 버스 노조와 막판 타협을 통해 이 파업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 그다음에 이 복지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금을 같이 올리자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거절했다고요? 네, 일단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요, 이 경기도가 200원 정도 요금을 올리면 이 버스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기와 서울이 이 통합 환승 할인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경기도만 기본 요금을 올리면 이 중 일부가 이 서울에 있는 버스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에 함께 요금을 좀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시가 올릴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이 서울시는 근로시간 단축 전부터 필요한 이 버스 기사를 추가로 뽑아 놓았고 또 이미 1일 2교대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어서 주 52시간 제도가 실시돼도 임금 보전 등의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이 서울 버스 회사만 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후 정산을 통해서 이 경기도의 몫만 나중에 따로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시 공이 이제 경기도로 넘어간 건데 경기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버스 기사의 임금 구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좀 이 버스업계의 임금 구조가 좀 기형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네. 이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 나머지 절반은 수당 등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심야와 주말, 휴일까지 각종 수당으로 나머지 임금 절반이 채워지는 건데 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의 1.5배를 받는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들이 느끼는 임금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임금 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는 야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상태로 이걸 내버려 두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혼란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것을 기본급 위주의 어떤 임금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별로 그 버스 요금 인상 시기 등을 몇 년 주기로 정해서 이 혼란을 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틀 앞둔 버스 노조 총파업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연이나 숙박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봄을 맞아 행사가 집중되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관련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 6만 1,000여 개를 분석했는데요. 공연 관람 관련 민원이 200건을 넘어 전월 대비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소비자가 예매를 취소할 때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할인폭이 큰 사전 예매 티켓, 이른바 얼리버드 티켓을 구입했다가 환불이 아예 안 된다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는데요. 예매 당시 개최 장소를 고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밝힌 울트라 코리아 페스티벌의 경우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만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숙박과 관련해서 민원도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관련 민원도 지난달 421건으로 전달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소비자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지난달 강원도 산불로 인해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민원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30대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상담 내용별로는 의류 관련이 3,5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동전화 서비스와 헬스장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 건설이 진행한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포스코 건설이 사망사고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해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포스코 건설로 모두 10명에 달했습니다. 2위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이었고 GS건설과 반도건설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LCT 더샵 현장에서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숨졌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특별 감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는데 지난해 산업재해로 확정되면서 통계에 잡혔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2017년보다 소폭 감소한 485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57명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산재 피해자들입니다. 네, 공사를 발주한 곳 그리고 지역별 통계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기관 기준으로는 한국전력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 사망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특히 공사 규모가 2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매달 사고 다발 건설사와 발주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 요구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정부가 30년 만에 추진하던 최저임금 개편 물 건너간 셈이군요. 네, 정부는 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사퇴 의사를 밝힌 8명의 공익위원을 대신할 새로운 위원을 이번 달 말까지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여부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고용부가 최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네, 정부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상황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최종 결과만 국민들에게 전달됐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단 고용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그 내용을 최저임금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렇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결국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심의를 하게 됐죠. 네. 왜 이렇게 난항을 겪은 겁니까? 일단 정부가 이원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지금이 5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를 국회 통과를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등 여야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자 지금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건데요. 결국은 올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방식대로 심의를 하게 됐지만 이 최저임금 개편안 자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일종의 반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이 점을 인정하는 건가요?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인정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그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서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공약에 얽매여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전제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부 악영향을 준 점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사회적인 수용도를 감안하면 결국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하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인상 이 구간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용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입니다. 그리고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은 올해도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속도 조절이 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아무래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자릿수가 유력하다는 게 좀 중론인데요. 네.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구조를 보면요. 노사가 각각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을 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설령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한다고 해도 노동계는 동결을 주장할 이유가 없고요.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동결보다는 이 중간점인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한승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가 최근 내수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소매 판매액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소비 둔화가 나아졌지만 4월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커져 투자와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가운데 관공업 생산도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기업계 혁신성장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중진공의 해외 거점을 중앙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고도화된 스마트 센터가 있습니다. 일본은 또 공장마다 회사마다 스마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배우고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 인력이 설치를 하고 또 중진공이 투자하고 자금을 대준.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액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해 12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84억 원가량을 삼성바이오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슨 전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 0을 3개 떼어내는 게 전부라며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총재는 오늘 열린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000대 1인 화폐의 후진성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폐 단위 변경을 안 해도 큰 불편은 없지만 언제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바 주주, 내 돈 돌려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액 주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분식회계로 투자 손해를 봤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변호사님, 네. 이번에 소액 주주들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글쎄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삼성바이오 소액 주주가 지금 삼성바이오와 그리고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그 말 그대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허위 기재가 아니었더라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니라면 더 낮은 가격에 샀을 텐데 주식을 샀거나 또는 더 높은 가격에 삼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소송이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주들도 또 기존 주주들 말이죠. 이번에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가세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소액 주주들은 지금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금감원하고 국가는 이제 금감원의 고용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 거고 금감원에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잘못된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분식회계를 했다고 잘못 발표를 했다면 금감원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소송법상으로는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그 주의적으로는 삼성바이오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금감원과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주가가 30만 원 지지선이 붕괴가 됐고요. 시총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소액 주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과거 박용진 국회의원이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잠시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엉터리 자료임을 이미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투자자들 기만한 사기 행위에 가깝습니다. 네, 엉터리 자료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교수님, 이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주주는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퍼센트는 25%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소송을 들어갔던 어떤 소액 주주는 작년 11월 14일에 종가 기준으로 그때 이제 33만 4,500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피해액을 대개 120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소액주주들이 주장을 했고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그런데 교수님, 기업이 사익을 취하다가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이 경우 말고도 그 전에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한국 같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한진 우리가 그룹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집 그 공사비 네. 그러니까 이제 오너들의 집 수리라는 공사비를 자회사에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명확하게 이제 배임에 해당되는 행위이고 그 자체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재벌들의 기업과 재벌 개인의 어떤 재산을 분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편취했던 네.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장선 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액주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이 배상에 대해서 의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법, 민법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있는데요. 이 증권거래법에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기재와 인과관계, 그러니까 손해 사이에 말이죠. 네. 허위 기재를 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법인이 입증하도록 해놨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분식회계 한 것을 알고서도 샀다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겠죠. 그런데 분식회계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을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 쪽에서 입증하도록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상당 부분만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분식회계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교수님 지금 이제 분식회계를 입증할 증거 여기다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까지도 지금 구속이 됐는데 수사 자체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네, 이번에 그 이제 분식회계 증거 훼손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이 이제 2명이 구속된 게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뼈아픈 아마 사건이니까 아마 행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찰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만에 하나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는 게 네. 이게 사실로 밝혀져 버릴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즉 과정상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소액 주주들의 어떤 소송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소송이 아마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로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심에서 무죄의 그 근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에 있어서 말이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거나 그럼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느냐? 그것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2심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물론 앞으로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래도 이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정말 삼성그룹 전체로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기 신도시의 분노.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당 등 신도시 주민들은 첫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기존 신도시보다 뚜렷하게 크다, 이런 분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잠시 전화 연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토연구원의 분석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가지고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들인데요. 요약하자면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이제 1기 신도시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그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기 신도시 전부는 아니고요. 2기 신도시 중에 경기 남양주, 화성, 광주 등의 경우에서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약 한 10에서 12%에 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1기 신도시인 그 분당이라든지 군포, 용인, 수지, 수원, 건성구 등 이런 고양 일산 등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6%에서 6% 수준에 이제 머무른다고 하니까 비교하자면 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2배 이상 교통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은 자칫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2기 신도시가 개발 속도도 상당히 느린 상태인데 거리도 상당히 멀고 교통 여건도 아직 상태에서 상당히 나쁜 상태,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게 자족시설이나 광역교통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면 그 성패 자체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울과의 접근성, 그래서 교통 문제, 교통 환경 부분이 이제 여건들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 또 언제 빨리 구축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중소규모 택지 개발 사례에서 이제 계획 단계부터 종합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것을 시사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2기 신도시는 그만큼 지금 개발 추진된 비율 자체도 한 40%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2기 신도시는 거의 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이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3기 신도시 부분에서 성급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교통 문제를 무엇보다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슈퍼 BRT라든지 경전철 고양선이죠, 그런 쪽을 추진한다든지 GTX 등 어느 때보다 최신 첨단 방식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또 아직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또 환경이라든지 기술적 측면에서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 관련되는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담 주체, 경제적인 어떤 부담 주체를 정확하게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만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망 확충이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사망 선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얘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여 매일같이 교통 불편과 인프라 부족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운정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운정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 1, 2기 경기 북부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위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짚어봤는데 이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의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이익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토연구원의 분석에서 나타난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국토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2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즉 교통비가 많이 나온 쪽이 동쪽, 북쪽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서울 수도권을 진입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결국 기존의 어떤 남쪽 용인 분당이나 용인에 비해서 소득 대비 교통비 어떤 지출 비중이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에 있어서의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거에 있어서의 차별, 지금 다른 신도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이게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1기 신도시가 있고요. 2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월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기 신도시는 2배나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출퇴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3기 신도시를 이제 다시 만들게 되면은 2기 신도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내지는 남양주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교통도 좋고 또 주거 환경도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2기 신도시는 또 낙후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도시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뭐 전기수도, 상하수도라든지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갖춰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도시에서는 교통이거든요. 이 교통이 중요한 것인데 이 교통이 제대로 안 되면 더군다나 자족 도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네. 신도시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이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하게 좀 강구해야 됩니다. 네. 위 교수님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지금 기존 신도시에 제대로 기능이 갖춰지는 게 좀 시급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그게 전형적인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공원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즉 주택이 건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럴 거란 청사진을 교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먼저 입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안 돼버리는. 이러면 이제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믿고 들어왔다 공중에 떠버리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 이게 이번에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또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도시가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보따리 상인들.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해서 면세품을 사모으는 외국인이 10,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 교수님, 이 항공편을 취소해서 면세품을 사모은다. 어떻게 들으면 황당하거든요. 근데 면세품 가격이 이렇게 말 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네. 그 항공편을 취소한 금액조차는 우습게 그냥 벌 수 있는 그래서 항공편 취소 금액보다도 결국에는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편을 취소하고 다시 국내에 머무르다가 다시 또 출국석을 받고 가서 또 면세품을 사고 그리고 출국을 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또 취소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법으로 구매가 된 게 53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왜 잡지를 못했던 거죠? 글쎄 말입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말이죠. 그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서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8,129명이고요. 구매한 액수는 535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뭐 3년 가까이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이제 편법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판매하고 또 뭐 사고 또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거를 왜 잡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작년 8월에도 이 대책을 내놨었어요. 근데 작년 8월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가 자꾸 이것이 이제 심해지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람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형 보따리와 장사와 연계가 되는지 추적하겠다. 그리고 1년간 면세점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간 교수님 이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면세가 아닌 화장품들을 일반 시장에서 파는 이 점주들의 손해가 막대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세가 아닌 상태에서
도매가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또 붙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는 그 어떤 부담 자체도 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면세에서 대략 한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이런 가맹점에서는 7,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더 비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매출에 대한 타격 이걸 그동안 호소를 해왔고 그들의 어떤 호소가 일정 부분 반영된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화장품 업체들도 적극 대처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상황이죠. 예. 그래서 LG 뭐 생활건강이나 이 두 개 업체가 현재 국내의 어떤 화장품에 특히 이제 어떤 면세점에 대한 매출의 어떤 한 8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대처라는 게 이제 스티커. 그러니까 면세품이나 스티커를 좀 붙이겠다라는 건데 네. 또 거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스티커를 붙여보면 떼면 되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가맹점들은 스티커를 하지 말고 인쇄를 해라 네. 라고 해서 용기에 인쇄해가지고 못 지우게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두 개 업체는 스티커로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네. 그런 양자 간의 지금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효과 있는 대처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속이고요. 또 하나는 네. 처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그러니까 항공권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고요. 처벌은 이것이 이제 조세 포탈죄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물품가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속이 되면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세 가지 위정훈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한동안 고온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비 소식이 간절했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상 내륙은 오후에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아쉽게도 그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엔 부족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서쪽 지방은 한낮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춘천은 27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인천을 제외하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2도, 강릉 1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